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오늘은 방위비 분담금 한번 좀 철저 해부를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 잠깐씩은 언급을 했는데 좀 본격적으로 좀 탐구를 좀 해야 될 게 트럼프가 이제 팔 걷어 붙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얼마를 요구를 할까요? 최 교수님, 얼마를 요구를 할까요? 글쎄요. 뭐 일단 한번 짚어보죠.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 측 발표문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 측 발표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띄운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 임기 중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방위비를 내기 시작했는데 바이든이 이 합의를 종료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임기 중이라고 하면 트럼프 일기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트럼프 일기 때 저는 공직에 있었어서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우리나라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십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팩트는 뭐 그 당시 한 50억 달러 요구했는데요. 그때 우리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가 그 협상을 중지시켰고 실제로는 바이든 행정부와 다시 협상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5년간 지불을 했고. 그 주역이 교수님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 같은 일단 외교부 라인에서 하던 것을 결렬되니까 양국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일종의 대통령 비즈니스가 돼버렸죠. 근데도 결국은 합의가 안 됐고 작년에 왠지 트럼프가 집권할 것 같거든. 한미 외교부가 생각해봤을 때. 그래서 5년 단위 협상을 타결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 완료가 됐는데. 근데 없던 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그걸 깨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십억 달러를 요구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러면? 현재 스코어, 그러니까 24년 현재 보면 우리가 지금 1조 5천 한 200억 정도 되고 있어요. 1조 5,200억이라고 하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주둔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이 비용 자체만 놓고 보면 1조 5천억 놓고만 보면 한 50에서 한 55% 되고요. 또 우리 간접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전기료, 뭐 카투사 인건비 등등 하면 그것까지 합치면 한 65%까지 이르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얼마를 더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구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통상 이야기하지만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을 위한 특별 협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군은 용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우리 같은 호스트 국가가 편의를 제공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나눕니다. 항목이 딱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라고 하면 우리 미군의 샐러리가 아니라 한국인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기지에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지불하는 거고요. 군사건설비는 미군 기지 내 시설 그리고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불합니다. 이건 보통 현물 제공이라고 해서 우리 건설 회사들이 투입됩니다. 뭐 다 100%는 아니지만요. 마지막으로는 군수 지원입니다. 뭐 연료, 장비, 물자, 부품 구매 등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 역시도 우리가 사다 갖다 주는 경우도 많아서 현물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왜 세 가지로 정해져 있냐면 미국은 스스로 해외 여러 주둔 기지를 두고 있으나 그 다른 외국 정부로부터 직접 돈을 받으면 미국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미국 법에 어긋나요? 그렇죠. 아니, 미군을 외국 정부가 만약에 샐러리 임금을 준다면 그 용병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얼마를 줘야 하나 이런 궁리를 하지만 사실상 구조가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고 또 미국에 의한 여러 가지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도 이게 돈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말씀은 지금 용도가 세 가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더 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사실 이 구조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양보한 겁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에 안 들어가는 지원이 토지 지원 말이에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사유지를 임대해서 미군 기지로 주거든요. 그 임대료가 방위비 분담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토지 사용료 이런 것들은 저기 미군한테 뭐 분담금도 없이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렇네. 이거 방위비 분담금에서 빠져 있죠. 그다음에 뭐 도로 이렇게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거 다 면제죠. 그다음에 상하수도 전기료도 특혜를 받습니다. 물도 공짜로 씁니까? 전기랑? 아니 뭐 다 공짜는 아니지만 감면 받습니다. 감면 받아요? 거의 공짜에 가까운.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 사복 입고 나왔다가 어디 이태원 같은 데서 뭐 사고 쳤다. 그 민간인한테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지네가 와서 끌고 가잖아. 끌고 가는데 이거를 미군 판단에 따라서 민간인한테 피해를 입힌 거에 50%를 한국 정부가 부담합니다. 에? 진짜? 그래서 이게 공무 중이냐 아니냐 요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건 미군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사복 입거나 무슨 공무 중이야? 아니 뭐 또 공무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뭐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왜 훈련 중에 뭐 어디 농지를 침해했다든가 뭐 농기구를 부셔버렸다. 민간인 차량하고 뭐 사고가 났다. 이거 다 공무 중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보상비 누구한테서 나갈까? 우리 법무부에서. 그것도 우리가 다 부담을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나가. 이거 방위비 분담금에 안 들어간 것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일 큰 거는 다 빠진 거예요. 토지 같은 것도 빠졌지. 수십억 달러 맞네. 다 긁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원화 발생 경비에 우리가 원래 최초에 이게 89년도에 협정 체결할 때는 3분의 1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뒤로 점점 늘어서 50%는 부담한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65% 내지 70%를 부담하는 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평택에 10조 원 들여 기지 져졌잖아요.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거 우리 정부가 10조 원 대줬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도 아파트 뭐 부대 시설 짓고 있단 말이에요. 94%의 경비를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94%. 그렇죠. 아니 그냥 이거 쫙 목록 뽑아서 주면 되겠네. 보내주면.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은 오히려 포션이 작고 주한미군 주둔 안정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무현 정부 이래로 거의 뭐 10조 이상을 부담해 왔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 세계에 제일 큰 호화스러운 기지 이것도 다 그냥 공짜로 해준 겁니다. 저쪽 입장에서. 그럼 목록 뽑아서 딱 그 비용까지 적어서 보낸다고 트럼프가 오케이 하지는 않겠죠? 예, 어차피 뭐 그런 협상 국면에 이를테면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좀 고상한 외교적인 언어로 바꿔버리면 부동산 제공, 세금과 공공예금 감면, 카투사 및 경찰 사법 지원 이런 비용이 다 있어요. 심지어 고속도로 통행 감면료까지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신데 65.1%에서 70.2%를 우리가 다 커버하는 거예요.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을.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그 땅 니네 땅 아니야. 그 기지 대한민국 영토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결국은 미국이 영원히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비껴나가는데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보통의 미국, 보통의 한국 간의 방위 분담금 협상은 기본 전제가 올려주는 협상입니다. 깎으려 하지 않습니다. 단 상식 수준에서 이런 구조 안에서 물가 상승이 있으면 물가 상승에 비례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이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서 하거나 이거예요. 근데 트럼프 요번에 방위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 너희들이 우리를 소위 무임승차하고 있다. 돈 잘 벌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막대한 방위비를 투자해서 너희 나라를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역도 우리한테 흑자를 받아. 그래서 이거 올려야 되겠다라는 좀 억측이죠. 그래서 트럼프식 청구서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협상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참 이게 미국이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이나 일본은 전 세계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한 탑3 안에 두 국가예요.
독일까지 해가지고 세 국가가 미군 주둔이 제일 많아요. 네. 근데 여기서 미군이 철수한다거나 감축되거나 심지어 개편만 돼도 지정학적 불안이 옵니다. 안보가 취약한 나라들이에요. 이거를 마치 관세 협상하는데 지렛대로 삼겠다는 일종의 이 한국의 안보의 취약성을 역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동맹이라는 것은 그 여태까지 오래된 어떤 그 상호 이익을 존중하면서 같이 이제 생존 전략을 같이 해온 건데 네. 이 오래된 친구 사이라는 걸 오히려 이용해 먹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 얘기가. 역설적으로요. 일본, 독일, 우리나라 케이스를 비교해 보면 사실 미군이 주둔시키고 있는 동맹 국가들 중 제일 잘 사는 나라는 팩트예요. 그 사실이잖아요. 독일, 일본, 한국. 근데 우리를 포함해서 일본과 독일도 나름대로 분담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약 한 60%에서 70%를 분담한다고 계산이 나와요. 그들은 우리하고 좀 계산이 좀 다르지만 그리고 독일은 좀 간접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군 기지의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세금 감면 그리고 독일 근로자 고용 같은 것을 직접 돈을 내준다든지 하면서 약 주둔 비용의 한 30%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미군이 주도하는 것은 독일 자체의 방어도 있지만 유럽 전체에 대한 전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의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해하거든요. 그렇구나. 우리가 필요해서도 우리 미군이 저기 나가 있는 것이지. 물론 호스트 국가들이 좀 돈을 더 내줬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 패권국의 책임이지 하는데 좀 트럼프 현상이 좀 너무 이상한 거죠. 네, 지금 그 때마침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또 하나 축으로 봐야 될 게 전 세계 미군 개편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주한미군의 이제 성격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개편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앞으로 한국에 대한 어떤 통상 및 투자 압력을 넣는데 패키지로 연동될 가능성이 커진 거거든요. 이렇게 경제와 안보라는 속성이 전혀 다른 이런 문제를 갖다가 트럼프가 비논리적으로 한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섞어버리겠다 이 얘기인데 이 부분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각 정책의 합리성을 따져봐야 될 영역들이 이렇게 무원칙하게 섞여버리면은 이제는 모든 어떤 그 안보 정책의 그 자체 기본 논리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부 다 돈이 되는 건데 이게. 트럼프는 이런 미치광이 전략은 아니고 뭐 유튜브니까 이 표현을 써도 되겠지. 무대포 전략인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 미친 거지. 뭐 그게 뭐 제정신입니까? 좀 순화 좀 시키려고 했더만. 그래요? 예, 솔직하게 합시다. 예. 아무튼 그러면 뭐 대책이 없는 거잖아. 미치광이 전략이면 어떻게 거기서 대책을? 그럴 때는 일단 쿨다운하고 기다려야지. 여기서 함부로 미국의 프레임대로 포괄 협상이라고 하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상이한 경제 안보 영역을 갖다가 일괄 타결하는데 어떤 프레임을 수용한다거나 각각의 케이스별로 합리성을 따지는 자세를 우리가 무너뜨리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듣고도 모른 척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트럼프가 썼던 표현을 원스톱 쇼핑 전략, 원스톱 쇼핑이라고 하는 거 한덕수 대행이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사방에서 나오는 경고가 한덕수 대행이 최근에 자기 존재감을 높이려고 뭐 헌법재판관도 뭐 지명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대선 출마론도 있고 그러면서 뭐 통상 전문가다 영어를 잘한다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홍보를 하고 몸값을 부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떤 동맹주의자들하고 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미국하고 거래주의로 풀겠다고 하는 일각에서 이런 어떤 한덕수 흐름에다가 힘을 보태가지고 그 방위비 분담금 몇 푼 안 되는데 뭐 1조 5천억 원 뭐 그랬는데 자동차만 해도 300억 달러 수출하는데 이런 거 좀 엿바꿔 먹듯이 해도 나쁜 거 아니지 않나? 뭐가 좀 일괄 타결을 하자는 분위기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은 한 발 그렇게 빠뜨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죠. 예컨대 알래스카에 뭐 가스 개발한다. 이거 사업성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 말려들으면 15년, 20년 고생합니다. 그거.
또 뭐 반도체나 조선업이나 뭐든 이제 우리 일자리를 갖다 바치는 조공입니다. 이거 조공. 그러는데 한번 빠뜨리기 시작을 하면은 떡 하나 주니까 또 하나 내놓으라 그러고 먹고 나선 또 더 배고프다 그러고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말이에요.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뽑아 먹으면 그걸 본보기로 해서 앞으로 EU나 전 세계에 이 성과를 자랑하고 다니면서 뭔가 더 뽑아내는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한국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지. 네. 네,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죠. 저는 한국과 일본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봐요. 툭하면 머니머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장난 한편은 봉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마치고 미국 어떤 언론하고 자기 친언론이죠. 하고 인터뷰했던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내가 낙선된 것을 가장 좋아할 사람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다라고 할 표현까지 나와요. 그래요? 왜냐하면 방위분담금 문제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방위분담금 자기가 한국이 원하는 대로 혹은 한국과 FTA도 재협상해줬고 그러니까 그 인터뷰 내용 중인데요. 그리고 김정은도 만나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는데 그 방위 분담금을 안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낙선했다는 것을 가장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는 입장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방위 분담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관세 문제 등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관세 문제는 지금 불과 2주 동안 그 장단이 무슨 장단일지 모를 정도로 하루아침에 늘 바뀌지 않습니까? 바터가 안 된다? 네.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게다가 이미 제가 방금 일본하고 독일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GDP 대비 그러니까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과 독일에 비교해 봤을 때 GDP 규모를 따져보면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보다 더 많은 방위 분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비율성으로 따지면. 그러면 트럼프가 이를테면 그 의도가 얼마나 진지한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올려줘. 우리 지금 야 구조가 정해 있어서 못 올려. 그리고 우리는 국회에서 비준해야 돼.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한번 올려주면 어때? 뭐냐면 우리가 훈련하지 않냐? 니네들이 훈련 많이 하고 그리고 그간에 전략자산도 한반도에 많이 오고 그거 다 비용으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훈련 비용, 한미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비용 청구, 전략자산의 전개에 관련된 여러 뭐 이를테면 쉽게 얘기해서 기름값이라도 내놔라 이건데. 네. 아니 뭔가 이 뒷골목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정말 말씀드린 대로 동맹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주한미군 성격 전환이나 한미연합체제 전반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사실 트리거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한쪽으로만 논의하는 게 있는데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만 자꾸 얘기를 하지만 미국 스스로의 필요가 있는 건데 자기들이 아쉬운 것도 있는 거죠. 있죠. 그 바브 우드워드의 레이지 경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사가 나오는데 트럼프 일기 때 원래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보보좌관이 말립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된 게 뭐냐 하면은 북한이 예컨대 ICBM을 미국 본토로 발사했을 때 네. 그게 날아가서 알래스카의 지상 기반 레이더에 탐지되는데 15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6초면은 됩니다. 상승 단계에서 잡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네, 그러면은 이게 트럼프를 설득한 논리는 뭐냐 하면 미국의 본토 방어에 주한미군이 절대적이다. 그 한국이 서해의 여러 기지를 정보 활동을 하도록 미군한테 내주었다. 그래서 미국에 여기 군만 와 있는 게 아니라 NSA 국가안보국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에도 다 그 센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정보 활동을 하는 건 중국이나 북한을 감시해서 미국의 안보를 증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도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치는 계산서에 안 넣고 오로지 한국만 그 혜택을 입고 의존을 한다. 그러니까 프리라이더라는 표현을 하는데 절대 프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전략적인 테이블에서 논의돼야 되는데 이런 테이블은 걷어차고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관세와 주한미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얘기. 그러니까 그 장단에 춤을 추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복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인도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미국 합참의장 소위 미 군부의 수뇌부들은 주한미군 절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트럼프 정부 기간에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방어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는 그거 사실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도움 주고 도움받는 동맹인데 우리의 입장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깎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깎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페어하게 주겠다는 입장만 견지하면 돼요. 게다가 우리는 그 국회가 최종 비준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건 그러면 이제 한덕수 대행의 협상 능력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통상 전문가라고들 많이들 평가를 하는데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 오히려 많이 퍼졌다. 이런 평가도 좀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 평가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활동하셨을 때 통상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 다르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수세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시장을 확보해야 하고 게다가 우리가 수출의 의존도가 지금도 높지만 그 당시에는 신생 수출국으로서 사실상 의뢰 입장이어야 되고 기술 우위도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소위 레버리지도 많고 FTA의 중심 허브 국가로서 해야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통상 전문가이기 전에 대행 정부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근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김종대 당시 의원도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드 배치 문제가 생각이 나요. 황교안 대행 시절에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차기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소위 외교안보적 폭을 상당히 줄이게 되는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3월에 황 대행이 사드 부지를 롯데로 하겠다고 했고 4월 26일 날 전격적으로 사드를 들어와요. 근데 4월 26일이 어떤 날이냐면 약 대선 2주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지금 사드 문제로 한알령이 퍼지고 기억나요. 최근까지도 정의용 전 장관 등등 해서 지금 기소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기소까지 된 상황이니 전 대행 정부가 다음 정부의 대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심이나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렇게 한국 안보에 절대적이라고 하던 그 사드하고 지금 패트리어트까지 덤으로 해서 바레인으로 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드도 뺐다고요? 한국일보에 한 칼럼 형식으로 기고가 됐는데 패트리언만 뺐다고. 그런데 아직은. 사드도 일개 실탄 같이 갔다고. 그래요? 예, 그 기사가 나가지고 저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은 지난 3년간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일 많이 자랑한 게 뭐냐? 그 사드와 패트리어트가 통합 지휘 체계로 이제 운용된다는 거. 원래 전혀 다른 무기 체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했다는 거를 대단한 혁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층적 방어 체계가 한국에서 완성됐다 이거예요. 그 전 세계 가장 모범적으로 이 대공 미사일을 운영했다는 건데 아니 이걸 갖다가 모자란다고 중동으로 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대행 정부는 60일 동안 잘 현상 유지하고 관리하고 게다가 트럼프가 90일 동안 또 관세 정책을 유예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벌었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포괄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방위 분담금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정말 원칙을 견지하면서 가야 되고 그래 다음 정부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한덕수 대행 알바 껴지 말고 시간 끌다가 차기 정부로 넘겨라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할지는 미지수고. 근데 그게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일한 공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떤 협상의 어떤 플랫폼을 저기 합법적 정부를 없애놨기 때문에 우린 시간 끄는데 그걸 핑계로 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공헌이야? 그 공헌이란 공헌인 것이죠. 예. 참 알겠어요. 그러면 번외로 하여간 그래서 두 사람이 28분인가 통화하는 도중에 트럼프가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 출마하냐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또 이제 흘렸잖아요. 국내 언론에. 그렇죠. 총리실에서 흘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리크했지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예. 트럼프는 왜 물어봤을까? 맥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런데 이 시점을 보면은요, 그 저기 상호 관세를 4월 4일경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전화가 쇄도했다는 것이죠. 70개국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질러놓고 이제 협상할 테니 저기 전화들 해 하고 그때부터 그렇지. 예, 국면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쪽에서 뭐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통화를 뚫었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가 통화가 되는 면접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트럼프가 우선적으로 한덕수 대행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첩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지금부터 이제 협상을 한국하고 좀 좋은 아름다운 협상을 하고 싶은데 당신 대통령 나올 거야 말 거야. 이거는 마치 어떤 한 사냥개가 양떼들 몰기 전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너하고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걸 물어본 거다. 먹을 만한 거 아닌가, 말 잘 듣는 거 아닌가, 이거 마치 테스트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뭐 이것도 번외니까요. 2018년 1월에 자기가 취임하고 나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시 탄핵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5년 4월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또 탄핵이 된 왜 상황에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되는 왜 거예요? 내가 당선만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탄핵이 되지? 뭐 그럴 수는 있지. 뭐 본인도 될 뻔했으면서 자기도 탄핵 안 올라가. 예, 제 생각에는 그 외교부에서 그 통화교섭 하는 와중에 저 양반이 유력 대선 후보다. 우리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통화할 만하다. 통화할 자격이 있다라고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사람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심어주려고. 그러니까 전화 받아줘.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설입니다. 또 혹은 이건 완전히 제 편견적 생각인데 지난번에 방위분담금 그 협상하는데 고생을 했는데 그때는 소위 한국의 진보 정부였어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보수 정부니까 소위 통상 전문가들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 상당히 계산적 발언이죠. 쉽게 툭 던지면서 물어봤을 겁니다. 전 통합해석 다 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는 거 그냥 무슨 의미를 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심주어 얘기하진 않았을 텐데 그것을 힘을 줘서 총리실에서 흘렸다는 거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하나의 언론에게만. 그렇죠.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 트럼프가 동아시아 앞으로 질서를 본인의 어떤 그 위주로 이렇게 짜나가는 하나의 시작점에서 나타나는 에피소드들입니다. 2023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있었어요. 8월에. 그때 새 지도자가 다 몰락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바이든, 윤석열, 기시다. 전부 다 거의 뭐 비극적 퇴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미일 모멘텀을 끌고 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때 그 캠프 데이비드의 역사적 협정이 지금 유지되느냐도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길 판짜기 하느냐 앞으로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에서 어떻게 판짜기를 하느냐. 그런데 트럼프는 일종의 옛날에 15세기 명나라의 조공질서 같은 걸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실 현대판 자기의 어떤 그 조공 질서. 그래서 전 세계 양떼를 자기가 사냥개가 돼서 몰고 다니겠다는 얘기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 양떼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돌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투 모드로. 다 순한 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물리는 수가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끌면서 차기 정부로 넘겨야 되는데 문제는 한덕수 대행이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잘못한 경을 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